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요. 가스불도 끄는 걸 자주 깜빡하시고 문단속도 요즘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큰아들 성우가 저를 달랬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가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 구경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좋으면 가시고 싫으면 안 가셔도 돼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엿듣게 된 두 며느리의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우리 이 집 팔아서 나누면 되겠지?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받는 거라고 편하게 생각하자고.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형님도 저도 고생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정수님입니다. 올해 75세죠. 50년 전 이 집에 시집 와서 두 아들을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며느리 둘을 받아들이며 평생을 이 집에 대들보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며느리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그날 밤 녹음기를 켜기로 결심했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큰며느리 혜진이의 생일상을 정성껏 차려주며 우리 혜진이 건강하게만 있어라고 웃으며 말하던 저였습니다. 작은 며느리 미경이가 아플 때는 밤새 죽을 쑤어 병원까지 가져다 주던 저였죠. 그런 제가 가족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변호사를 만나러 다니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가장 차갑고 독한 결심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한 집안의 대들보였던 저를 이토록 냉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30분, 늘 하던 대로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어요. 마당의 감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심은 나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가을이 될 줄은. 혜진이가 평소보다 한참 일찍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어머니, 약 드셔야죠? 라며 물과 함께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제가 먹던 약과 모양이 달라 보였거든요. 물어보니 똑같은 약이라며 제가 헷갈린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기존에 계속 드시던 약이에요. 어머니 또 헷갈리신 거예요? 제가 헷갈린다고요? 저는 평생 약 하나 제대로 못 챙긴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작은 며느리 미경이도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 들어왔어요. 제가 끓인 국간을 보더니 소금을 더 넣었습니다. 어머니 최근에 미각이 좀 변하신 것 같아요. 70년 넘게 음식해온 제가 간을 못 맞춘다고요? 그때 혜진이가 미경이 귀에 뭔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못 들으라고 아주 작은 소리로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이 묘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도 이상했습니다. 큰아들 성우가 평소와 달리 저를 계속 쳐다봤어요. 나이도 있으시고 무리하시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손자 민준이는 제가 어제 숙제했냐고 3번이나 물어봤다며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그랬나요?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며느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냉장고 문 열고 한참 서 계시더라고. 현관에서 열쇠 찾는데 아니 손에 들고 계셨지 뭐야?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를 걱정해주는 목소리였지만 뭔가 불편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서 서랍 맨 아래쪽에 소중히 보관해둔 가계부를 꺼냈어요. 50년 전부터 써온 낡은 공책입니다. 마지막 장을 펼쳐봤죠. 이 집 시가 15억, 예금 2억 3천, 주식 5천만 원. 평생을 모아서 아들들 결혼시키고도 이만큼 남겨둔 겁니다. 문득 며느리들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겠어. 갑자기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감나무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어요. 까악 울어대더니 날아가 버렸습니다.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까마귀가 울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치매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혜진이가 채널을 잠깐 멈췄어요. 성우가 요즘 치매 환자가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경이가 우리 동네 김씨 할머니도 진단받았다고 했죠. 그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하는 거 많으세요? 저는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는데 거실에서 소근소근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심각한 것 같아. 병원에라도 모시고 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중간중간 끊어지는 대화였지만 분명히 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왜 저를 빼고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마음 한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이 집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저는 이 집의 든든한 기둥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며느리들 받아들이고 모든 걸 다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짐이 된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창밖에 달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며칠 후 큰 며느리 혜진이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며 친절하게 웃더군요.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병원 가는 일에 별로 관심도 없던 혜진이가 말이죠. 병원에 도착하니 이미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경과였어요. 저는 혈압이나 당뇨 검사하러 온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구인지 100에서 7씩 빼라고 하더군요. 쉬운 문제들이었습니다. 다 맞게 답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경미한 인지저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제 머리는 멀쩡한데 말입니다. 혜진이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의사한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지내시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안전한 환경이라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족들이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걱정하는 척하지만 어딘가 기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병원 결과를 듣고 다들 놀란 표정이더군요. 성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엄마를 더 잘 돌봐야 해. 성민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이가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를 보여줬어요. 요양시설 홈페이지였습니다. 요즘 시설이 정말 좋아졌어요. 사진들을 넘겨가며 설명했어요. 깨끗한 방, 친절한 간병인, 맛있는 음식. 마치 호텔 같더라고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요양원은 절대 안 간다고 했어요. 이 집이 제 집이고 저는 아직 멀쩡하다고 소리쳤죠. 그러자 가족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안쓰러운 눈빛이었어요.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요. 가스불도 끄는 걸 자주 깜빡하시고 문단속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 그랬나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큰아들 성우가 저를 달랬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가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 구경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좋으면 가시고 싫으면 안 가셔도 돼요.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대꾸할 힘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요양원 견학을 갔습니다.
혜진이와 미경이가 양쪽에서 제 팔을 붙잡고 안내했어요. 정말 시설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할머니들의 눈빛이 텅 비어 있었어요.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 원장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24시간 케어 서비스, 정기적인 건강검진, 다양한 프로그램들. 큰 며느리 혜진이가 입소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인 것처럼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진이와 미경이가 대화했습니다. 동서, 시설이 정말 좋더라, 그치? 어머님도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 우리도 이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겠던데요? 제가 좋아한다고요?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또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문틈으로 엿들었어요. 혜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어제도 정수기 앞에서 30분 동안 가만히 서 계시더라고요. 언제 그랬나요? 미경이가 거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형마트에서 길을 잃으셔서 경찰서에 신고까지 들어왔었다고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곳에 간 적도 없는데 말이죠.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준비할 걸 그랬어. 성민이도 동조했어요. 더 늦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뭘 결정한다는 거죠?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요양원 입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서둘러야 해. 미경이가 맞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집도 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을 정리한다고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양 모양이 달랐던 것, 갑작스러운 관심, 병원 검사, 요양원 견학.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걸요. 75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롭고 무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버리려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재산 목록을 다시 봤어요.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그 재산 때문에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창밖을 보니 까마귀가 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3마리더군요. 까악 울어대며 감나무를 흔들었어요. 정말 불길한 일이 생기려나 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말 제가 치매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가족들이 저를 속이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무서웠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요양원 얘기가 나온 후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눈빛에 동정과 짜증이 섞여 있었죠. 마치 골치 아픈 짐덩어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더욱 노골적이 됐어요. 혜진이가 제가 설거지하는 걸 보더니 그릇을 다시 닦았습니다. 제대로 안 닦였다면서요. 70년 넘게 설거지해온 제가 그릇을 못 닦는다고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빨래를 널면 다시 걷어서 빨았습니다. 헹굼이 제대로 안 됐다며 혀를 찼죠.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75년 동안 제가 해오던 모든 일들을 빼앗겼어요. 손자 민준이와 손녀 지은이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용돈 달라고 졸랐는데 이제는 인사도 대충 하고 지나가더군요. 지은이한테 학교 얘기를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모를 거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아들들이었습니다. 성우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좀 쉬실 때가 되셨어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편하게 지내세요. 편하게 지낸다는 게
요양원에 가라는 뜻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말입니다. 성민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가스불도 제대로 못 끄시고 문단속도 자주 깜빡하신다면서요. 언제 제가 그랬는지 되물었더니 며느리들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 말입니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건 며느리들의 속삭임이었어요. 제가 지나가면 대화를 멈췄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시작했습니다. 귀가 좋아서 들렸어요. 어머님이 어젯밤에도 이상하더라고. 혼자 중얼거리시고. 빨리 결정해야 해.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데 혜진이가 들어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편하게 쉬세요. 저희들이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방에서 쉬세요. 마치 시한부 환자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엔 더 노골적이었어요. 혜진이와 미경이가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전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집 시세를 알아보더군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리 알아본다고 했어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오후에는 미경이가 요양원에 전화했습니다. 입소대기 신청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미리 신청해 둔다면서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인생을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았지만 저는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가끔 시선을 보내는 것도 동정 섞인 눈빛이었죠. 민준이가 대학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학원비가 많이 든다고 하자 성우가 한숨을 쉬며 걱정이라고 했어요. 그러자 혜진이가 곧 여유가 생길 거라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뻔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가계부를 꺼내서 다시 한번 재산 목록을 정리했어요. 이 집 예금, 주식, 모든 걸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평생을 모은 재산이 18억 정도였어요. 적지 않은 돈이죠. 이 돈 때문에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거였습니다. 제가 없어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서러웠어요. 이 돈도 결국은 아이들 주려고 모은 건데 그 아이들이 저를 쫓아내려 한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몰래 며느리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첫째 며느리 혜진이가 둘째 며느리 미경이한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우리 이 집 팔아서 나누면 되겠지? 어차피 나중에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받는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자고. 미경이도 동조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느라 우리가 고생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빨리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제가 죽기를 바란다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치매 진단도 요양원 얘기도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순진한 시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치밀한 음모였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아니면 맞서 싸울 건가요? 75세의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전쟁도 치렀고 가난도 이겨냈고 남편 사업 실패할 때도 견뎠어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절대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고요. 제 재산은 제가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느리들이 저를 바보로 봤다면 큰 실수예요. 이제부터 진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답답해서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동네 공원으로 향했죠. 새벽 산책을 하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았는데 옆집 할머니 순자가 다가왔어요. 순자는 저랑 비슷한 나이의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에 본다며 반갑게 인사하더군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냐고요. 저는 참았던 게 터져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며느리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그런 일이 정말 많다면서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쓴다고 하더군요. 순자의 조카가 요양보호사라고 했어요. 그 조카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멀쩡한 시어머니들이 억지로 요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가족들이 치매라고 거짓말해서 데려온다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이상한 약을 먹여서 정말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만들었다더군요. 그러면 요양원 입소도 쉽고 재산 처분도 쉬워진다고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어요. 며느리들이 주는 약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문단속 잘하고 가스불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고라도 만들 수 있다면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순자가 말했어요. 증거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들이 하는 말, 행동, 모든 걸 기록하라고요.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 필요하다면서요. 그리고 재산을 미리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아들들 명의로 된 건 없는지 확인하고 만약 있다면 다시 되찾으라고 하더군요. 순자의 친구 중에도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었대요. 그분은 미리 준비해서 재산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다행이었습니다. 순자를 만나서 조언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더 무서웠어요. 정말로 며느리들이 그런 짓까지 할 수 있다니요. 집에 도착하니 혜진이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공원 산책 다녀왔다고 했더니 혼자는 위험하시니까 다음부턴 얘기하고 가세요. 감시하려는 거였죠. 점심을 먹는데 혜진이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약 드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순자의 말이 떠올라서 아직이라고 했습니다. 혜진이가 바로 드시라며 물까지 따라줬어요. 약을 받아들고 화장실에 간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약을 변기에 버렸어요. 물을 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약이 정말 이상한 건가요?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가요? 오후에 혜진이와 미경이가 외출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간다더군요. 그 틈에 저는 서재로 들어갔어요. 성우가 보관하는 서류들을 뒤져봤습니다.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제 예금 중 일부가 이미 성우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더군요. 제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게 분명했어요. 더 찾아보니 집 명의를 이전하려는 서류 초안도 있었습니다.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준비는 다 돼 있더군요. 제가 요양원에 가면 바로 진행하려는 거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순자 말대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날짜, 내용,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자리에 정확히 돌려놨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저녁에 며느리들이 돌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 확인했다며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군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서로 기뻐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말이죠. 밤이 됐습니다. 거실에서 또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순자가 준비해두라고 했던 증거였어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요양원 입소 날짜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죠. 미경이도 찬성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도 이제 혼자 사시는 건 힘들죠. 성우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원하시는지 물어봤어? 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결정하면 돼. 성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집 정리는 언제 하면 될까? 미경이가 답했어요. 어머님이 요양원 들어가시면 바로 시작해요. 그리고 빨리 처분해서 형님네랑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녹음기를 끄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게 녹음됐어요.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분할까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녹음한 내용을 들려줬더니 잘했다고 하더군요. 이제 변호사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순자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내일 순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75세 할머니가 젊은 자식들을 상대로 싸우는 건 쉽지 않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니까요. 순자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명의 변경 서류 사진은 좋지만 결정적인 대화 내용이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 요양원 입소 날짜를 그냥 확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음 주라고요? 미경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죠? 그러자 혜진이가 차갑게 답했어요. 무슨 걱정이야.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어. 그냥 병원 가시자고 하고 바로 요양원으로 모시면 되지. 성우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동의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 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이미 판단력이 없으시니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판단력이 없다고요? 저는 멀쩡한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집 정리는 언제 시작하면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미경이가 답했어요.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는 즉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매물로 내놔야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혜진이가 거들었습니다. 내가 벌써 아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뒀어. 시세보다 조금만 더 낮게 내놓으면 바로 한 달 안에 팔릴 거야. 제가 평생 살던 집을 한 달 안에 팔아치우겠다고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 혜진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미안하긴 한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당신이 민준이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고 집도 좁다면서. 미경이도 거들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니까 미리 받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오래 계시면 돈만 계속 나가니까 어쩌면 빨리 돌아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더 나을지도 몰라요.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고요? 제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인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재산은 어떻게 나눌 계획이에요? 혜진이가 답했어요.
집 팔아서 2등분하면 되죠? 큰 집, 작은 집 공평하게 나누고 나머지 예금이랑 주식도 반반 나누면 되죠? 그때 성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혜진이가 웃었어요. 어머님은 아실 수가 없어요. 어머님은 이미 치매 초기라서 뭘 말해도 금방 잊어버리신다고요. 저는 치매가 아닌데 말입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였습니다.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요양원 가기 싫다고 하시면 어떡하죠? 혜진이가 답했어요. 그럼 그땐 진정제를 맞히면 될 거야. 병원에서도 다 협조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 진정제라고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약을 맞춰서 끌고 가겠다는 뜻인가요? 이게 정말 가족이 할 짓인가요? 성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 혜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또 쓸데없는 걱정이야?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우리 민준이 대학도 보내야 되고 우리도 이제 노후 준비해야지. 미경이도 맞장구 쳤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이미 충분히 사셨어요. 이제 우리 젊은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어머님도 원하실 거예요. 75년을 산 게 충분하다고요? 저한테는 아직도 살고 싶은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때 성민이가 물었습니다. 형수님, 혹시나 엄마가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어떡하죠? 혜진이가 냉정하게 답했어요. 그땐 어머님이 아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요양원에 계시면 법적으로 문제 없을 거예요. 대화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슬펐습니다. 제가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대한다니요. 재산 때문에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심지어 빨리 죽기를 바란다니요. 눈물이 났습니다. 75년을 살면서 가장 외롭고 서러운 밤이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순자한테 연락해서 변호사를 다시 만나야 했어요.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감나무에 까마귀가 3마리나 앉아 있었습니다. 까악 울어대는 소리가 제 마음 같았어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진짜 싸움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가셔야 해요. 오늘이 정기검진 날이에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엿들은 대화 때문에 말이죠.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걸요.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데려가려는 날. 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순자한테 미리 연락해뒀어요. 제가 요양원으로 끌려가면 즉시 경찰과 변호사한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 사진은 순자가 보관하고 있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큰아들 성우와 큰며느리 혜진이가 앞좌석에 앉았어요. 둘째 아들 성민이와 둘째 며느리 미경이는 뒤에서 다른 차로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역시나 병원이 아니었어요. 요양원이었죠. 저는 놀란 척했습니다. 혜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병원이 더 좋은 병원이에요. 이제 여기서 검진 받으시면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입구에 큰 간판이 보였어요. 행복요양원. 제가 며칠 전 견학 왔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죠. 혜진이가 달랬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세요.
검진만 잠시 받고 나오시면 된다고요. 성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말 좀 들으세요. 우리가 다 엄마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뿌리쳤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말이죠. 그때 미경이와 성민이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요양원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4명이 저를 둘러쌌어요. 요양원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안으로 들어가시죠. 여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고 했죠. 혜진이가 성우한테 뭔가 속삭였어요.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 한 명과 함께 나왔어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정제였습니다. 어젯밤 들은 바로 그 진정제.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저를 재우려는 거였어요.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4명이 저를 잡았어요. 팔을 붙잡히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싫다고, 집에 가고 싶다고, 제발 놔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주사 바늘이 제 팔에 꽂혔습니다. 차갑고 아팠어요. 약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점점 흐릿해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집 정리하면 된다면서요. 성우가 한숨을 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이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요양원 침대였어요.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냐며 웃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행복요양원이에요, 할머니.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집이라고요? 이곳은 제 집이 아닌데 말입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없었어요. 가방도 없었습니다. 제 물건들이 다 사라졌어요. 간호사한테 물었습니다. 제 휴대폰 어디 있냐고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 맡아놓겠다며 가져가셨어요. 요양원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요. 연락할 일 있으면 저희 간호사실에 전화하시면 되세요. 감금된 거였습니다. 휴대폰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는 상태. 완전히 고립된 거죠. 혼자 남겨진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높은 철창이 보였습니다. 감옥 같았어요. 저 멀리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저렇게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혜진이와 미경이었어요.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그러니 안심하셔도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집에 가냐고요? 혜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분간은 여기 계셔야 해요. 어머님 건강 회복하실 때까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복할 병도 없는데 말이죠. 제가 여기 갇혀 있는 동안 집을 팔아치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대화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들이 나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됐어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낡은 옷장, 플라스틱 의자. 이게 제가 평생 일군 것들의 끝이란 말인가요? 저녁이 됐습니다. 간호사가 식사를 가져왔어요. 차갑고 맛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제가 50년간 정성껏 차려온 밥상과는 비교도 안 됐죠. 밤이 됐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할머니들의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제가 남은 인생을 보낼 곳인가요? 절망했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 변호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까마귀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날아가는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도 곧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요. 요양원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와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변호사 김 선생님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경찰관이었습니다.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했어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하더군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서류 사진으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의사에 반해서 이곳에 오신 게 맞으신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제로 진정제를 맞고 끌려왔다고 말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순자와 변호사가 함께였어요. 자유로운 공기가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50년을 산 그 집. 제가 떠난 사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반쯤 치워져 있었어요. 거실벽에 붙어 있던 가족 사진도 떼어져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봤어요. 제가 50년간 쓰던 냄비며 그릇들이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미 집 정리가 시작된 거였어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슬펐어요. 제가 요양원에 갇혀 있는 동안 가족들은 제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죠. 오후 3시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변호사가 급히 연락해서 모두 소집했다고 하더군요. 혜진이와 미경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나오셨냐고 물었어요. 요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와 성민이도 도착했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모두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정수님 할머니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중대한 법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혜진이가 물었습니다. 무슨 법적 문제가 있나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명예 변경 서류 사진이었어요. 성우 명의로 된 예금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성우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건 엄마가 동의하셔서 한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도장 찍어줬다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그런 적 없다고 하시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이 깜빡하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치매 초기라서 기억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때 변호사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며칠 전 밤에 녹음한 파일이었어요. 가족들의 대화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면 집 팔아서 나눠 갖자.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낫다. 진정제를 마치면 된다. 한 문장 한 문장이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미경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우와 성민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이다.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재산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가두고 죽기를 바란다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혜진이가 변명했습니다.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였어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니까 요양원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에 다 나와 있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재산 침탈 시도이며 강제 감금에 해당합니다. 어머님은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경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성민이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었어요. 고소를 진행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순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임아,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뭘 선택하든 내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고 있는 아들들, 고개 숙이고 있는 며느리들. 이들이 정말 제 가족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는 것을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제 마음대로 처분하겠다. 너희들은 한 푼도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다시는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해온 재산 처분 동의서였어요. 가족들은 아무 말 없이 서명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고소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가족들이 하나씩 나갔어요. 성우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아니, 어쩌면 진작에 잃었던 걸 이제야 인정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입니다. 가족들은 연락이 없었어요.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심지어 손자 손녀들조차 말이죠.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50년을 함께했던 공간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 고요함이 나쁘지 않다는 걸요. 변호사를 통해 재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집은 팔지 않기로 했어요. 이곳은 제 추억이 깃든 곳이니까요. 대신 예금과 주식 중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은 순자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순자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요양원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순자는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우겨서 받게 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법률 지원 단체에 기부했어요. 저처럼 가족한테 속아서 재산을 빼앗기는 어르신들이 많다더군요. 그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보낸 거였어요. 펼쳐보니 짧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저를 이해해 주는구나 싶었어요. 지은이한테 답장을 썼습니다. 지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할머니도 사랑한다고요. 며칠 후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부모님 몰래 온 거라고 했어요. 저는 지은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말이죠.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외롭지. 하지만 배신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로 지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학교 이야기도 하고 친구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어요. 작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변명하지 않겠다면서요. 그저 엄마가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에요.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는 남았으니까요. 어쩌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에 새로운 내용을 적었어요. 법률 지원 단체 기부금, 순자한테 준 감사금, 지은이 교육비, 그리고 맨 아래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를 위한 돈.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돈을 따로 뗀 겁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여행이나 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가족 뒷바라지만 하다가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도 되겠죠.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까마귀는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작은 참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가족은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어요. 재산은 줄었지만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75년을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그게 제가 이 일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혼자 차를 끓여 마셨어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어요. 이제는 누가 저를 치매 환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누가 제 재산을 노리지 않아요. 그저 저로 살 수 있습니다. 50년 전 가계부 첫 장에 적었던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자.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어요. 새로운 시작. 75세의 새로운 시작이 어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문득 제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제가 말이에요. 75년을 살면서 가장 용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저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비추는 달빛이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내일은 순자와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울 겁니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설레입니다. 7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에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매일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 인생은 숫자로만 기록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제는 경험으로 채워갈 겁니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라는 확신과 함께요.